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도대체 저 교수는 저런 옷을 사나 예쁜 옷만 입고 나오죠. 예, 제 동료들도 예, 많이 놀립니다. 예, 반은 놀리고 예, 반은 뭐 용감하다고 예,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글쎄요 들어오네요 눈에. 그리고 제가 막 엄청 이렇게 뭐 어디 옷 사러 다니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바삐 지나가다가 네, 이럴 때 좀 자주 눈에 보이는데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로 워낙 그 뭐 옷을 사실 입을 일, 외출복은 입을 일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작게 소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경우에는 막 그 동네 주변에서 유통도 안 되고 뭐 그다음에 팔리지도 않고 이런 분들 중에 아름아름 좀 옛날에 단골이었던 그 이제 그런 뭐 편집샵이라고들도 하죠. 예. 그런데 분들 중에서 뭐 이제 되게 싸게 내놓으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언제 쓸지도 모르고 막 주섬주섬 모으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걸 입고 어딜 나가겠어요. 그렇죠? 예, 화장도 못하는 마당에 그냥 이렇게 좀 우리 낭낭이들 예, 눈이라도 밝게 예, 보이시라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수습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예후혁명을 제가 제 선에서 어떻게 수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혁명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정당성을 수습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인문신학에 맞추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듯이 그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지만 그 토대를 바탕을 인문학적인 성찰과 분석과 가능성에 대한 어떤 재고와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가면서 가다 보면 훨씬 더 넓은 시야와 더불어서 나의 중심의 신앙을 잘 잡고 가면서 어디 한쪽으로 휩쓸린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조정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기에 그야말로 누가 그러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밖으로 나갈 수 없이 자꾸 안으로 갇히지만 오히려 내면을 더 이렇게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도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필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2020년 딱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이게 또 시작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내면을 잘 다지는 이런 방식의 인문신학적인 읽기 방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예후가 이미 왕이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카리스마적인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는 방식의 에피소드가 진행이 됐었죠. 근데 제가 거기서 살짝 인간적인 제가 원래 저희 부모님도 아십니다만 날 때부터 의심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늘 그 의심이라는 게 상대방을 막 불신한다기보다는 그 정황에 대해서 제가 미리 파악하고 알고 납득해야지 비로소 따라가는 약간 이런 성격이었던 거죠. 무조건 가자 그러면 응 하고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디 가는데 뭐 왜 가는데 의심하는 도마 뭐 하러 가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돌다리를 두드리는 성격인데 여기 본문에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듯이 예후가 실제 이 모든 사건들이 그려진 그 열왕기 하 9장에서 그려진 전반부에서 그려진 그대로 진행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원래 사건은 있었고 그쵸? 그 사건을 결과적으로 구전하고 듣고 전하고 쓰고 편집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적어도 두 번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예후 혁명은 여호와께서 정당하게 인정하신 거였어 라는 부분, 특히 카리즈마 지배 정당성. 우리 낭낭님들 이쯤 되면 되게 어려운 단어지만 카리즈마 지배 정당성이라는 단어를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하게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탤런트에 의해서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것이다 라고 인정받는 한 특정 한 사람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는 그가 지배의 정당성을 갖는 그런 것을 이제 카리즈마 지배 정당성이라고 막스 베버
라는 종교사회학자가 명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예후 사건의 카리즈마 지배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물, 인문학적인 구성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방식으로 제가 좀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수습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후혁명에 대한 수습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들의 마음에 대한 수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9장 그 뒷부분에는 사실 굉장히 1차적인 사람들, 늘 왜 경험한 사람들, 기록한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이제 세 층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야말로 경험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그 상황들이 굉장히 잘 살아 있어요. 읽다 보면 이것은 굉장히 실제성을 담보하는 이야기겠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전하고 막 그랬어 막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구전전승이죠. 근데 내용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막 허풍이 많아서 물론 더하고 하기도 하겠지만, 여기 9장 이하 후반부의 내용을 읽다 보면 상당히 사실적이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성과 비판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9장, 그러니까 열왕기 하 9장이죠. 14절에 보면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에라는 말 하나로 그 앞에 전반부에 그려진 그 내용들이 이 이에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쫙 다 묘사가 되었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지배 정당성, 요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배반이지만, 그 여호와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 부분은 이 아합 왕조가 너무나 부당하고 불의하고 정말 피 위에 세워져 있었으므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팔을 뻗침이었다라는 어떤 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있고 이에라는 말이 있는 거죠. 이에 어쨌든 결국은 배반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가 말씀드렸지만 아람하고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자기 왕궁에 있는 이스르엘에 지금 있는 상태죠. 왕궁이 이스라엘에 있었군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다 묵상을 했어요. 거기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장소잖아요. 근데 아합이 자기의 이제 자기의 그 포도원을 더 확장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자기 왕궁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왕궁 주변에, 뭐 연회를 위한 뭐 포도밭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를 거기서 확장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에피소드들이 있었죠. 그걸 생각하신다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아합 왕조에겐 거기가 거점이었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아실 수 있는데, 홈그라운드, 거기서 쉬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후가 1차적으로 지금 이미 군대 장관들이 뭐 옷을 깔고 뭐 예후가 왕입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람이 많다 보면 거기 꼭 배반자들이 있죠. 근데 그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5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예후가 너희 뜻에 지금 이 모든 게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즉 지금 자기들이 있는 지금 길랏 라못에 있는 중이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미리 만약에 가서 예후와 예후의 그 군대 장관들 연합이 가지고 있는 이 배반 혹은 혁명적인 부분을 미리 알려주게 되면 승산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 이 중에서 한 사람이 가면 들키면 죽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 예후가 너무나 순수하고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어 이런 평가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그 예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언어 하나하나가 아주 전통적으로 카리즈마 지배 정당성에 입각하여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혁명이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물론 정치적으로 뭐 이해타산, 계산 이런 거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너희 뜻이라는 건 나의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람을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될 때고, 내가 하나고, 내가 절대 지존이니 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따라 꿇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옳지 않은 왕조를 없애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왕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의 뜻에 합당하다면 힘을 합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또 뭐 학교나 교회나 리더십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아빠 말이야, 선생님이 하는 말이야, 목사님이, 이거는 그 막스 베버가 얘기한 지배 정당성 3개 중에서는 전통 지배 정당성이죠. 잠깐 복습해 볼까요? 지배 정당성이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게 제가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책 경제와 사회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전통 지배 정당성, 즉 전통이, 그 사회의 전통이 그 사람이 지배하는 게 정당해? 라고 전통이 얘기해 준 사람들, 그걸 그냥 사람들이 끄덕끄덕 받아들이는 경우, 전형적으로 뭐 아버지, 뭐 왕, 그쵸? 뭐 스승, 뭐 군사부 일체, 이런 거 다 전통 지배 정당성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어디 남편 말에 이런 그 남편은 전통 지배 정당성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야말로 전통 사회에서나 있는 일이지, 지금 사회는 그 지배 정당성은 대부분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이미 힘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갖는 게 법 지배 정당성. 이게 이제 근현대 사회, 즉 모던한 사회에서 있는 건데, 사람에게 지배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만인에게 보편타당한 법칙, 그 법칙의 지배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도 법을 어겼으면 그 사람에게는 힘이, 그 권력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거고요. 사실은 아무리 약자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법에 합당하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법집의 정당성인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사실 뭐 다들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적용에 있어서 정당하게 적용이 안 될 뿐이지,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법집의 정당성에 있어서는 그 법이 집의 정당성을 갖는 거죠. 이 두 개하고 다르게 카리스마 지배 정당성은요, 어떤 시기나 특정 시기나 어떤 나라가 혹은 어떤 사회가 아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막스 베버가 이스라엘의 이 초기 형태인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의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거의 초중기까지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카리즈마 지배 정당성의 전형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열왕기하 9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예후 혁명의 과정은 바로 그 카리즈마 지배 정당성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이 말은 그 예전에 사사시대들의, 그 사사시대 때 사사들이 했던 것과 같은 말인데, 내 말이니까 따르라도 아니고, 뭐 여호와의 뜻이니까 무조건 따르라 이것도 아니고, 여호와는 언제나 사람들의 그 만인의 그 풍성한 삶에 혹은 그 어떤 구원이 되는 어떤 그 상황에 관심하시고 그걸 이끌어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뜻이란 결국 이기적인 뜻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생명을 향한 뜻과 이렇게 부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에 합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미리 가서 이 사건, 그러니까 이 혁명이 실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을 막아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예후는 이것이 굉장히 공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자기 이제 군대들을 이제 다 끌고는 이제 병거를 타고 이제 막 가고 있는 거죠. 그때 17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성에서 이제 파수꾼이 보고 있는 중인데 저쪽에서 뭔가 무리가 막 오는데, 일단은 그냥 도보하는 상인 무리도 아니고요. 군대 무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말 그대로 뭐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했더니 요람이 이제 사신을 보내는 거죠. 메신저를 보내서 샬롬, 그렇죠? 너 지금 그러니까 지금 평화 상태로 오는 중이냐, 아니면 뭐 이게 적대적인 상황이냐, 이걸 물어보러 가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이때 사람들은 참 정직했나 봐. 왜 우리 뒤에서 등친다 이런 말도 있듯이 평안을 위해서 왔냐 그런다고 대답을 정직하게 하나? 많이 이런.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독특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뭔가 하면요, 이 메신저라는 사람들은 보통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왜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막 갔다가 목 잘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메신저의 그 사명은 뭐예요?
가서 나를 보낸 사람의 말을 전달하고 답을 듣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메신저의 역할인데 물었더니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후가 뭐라고 하냐면 야 평안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니?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통 메신저들은 그 맥락을 잘 파악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기껏 목숨 걸고 전달하고 전달받고 뭐 이러는 상황인데 그거 본인이 잘 모르면 그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바로 파악했을 때인데 혁명이구나. 파악한 거겠죠. 자, 내 뒤로 물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 경우에는 보통 메신저를 댕강 하고는 막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게 영화에서 많이 보여지는 건데 내 뒤로 물러나라는 얘기는 이 지금 상황은 평화 상황이 아닌데 그러나 너의 목숨은 살려준다. 그리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는 거죠. 내 뒤로 물러나라는 얘기는 나를 따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거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 파수꾼이 바로 상황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요. 네, 그러니까 요람 입장에서는 보낸 사람이 안 오는 거죠. 한 명을 더 보냅니다. 여기 보면 19절인데요.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왕이 그러시는데 평안하네요. 너 뭔 상관이냐? 내 뒤를 따라라. 다시 내 뒤로 또.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당사자성을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게 굉장히 이제 흥미롭고 재미있잖아요. 내가 만약 그 메신저였으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 여기도 또 미드라시가 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신저 1, 메신저 2, 특히 좀 메신저 1의 입장도 굉장히 독특할 것 같고 2는 또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방학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다른 숙제가 많아서 저는 낭낭이들 숙제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댓글 같은 데다 짧게라도 이제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좀 달아주시면 우리가 상호 함께 공부하는 재미있는 학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도 또다시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네. 메신저를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가 20절인데 파수꾼이 하는 말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메신저들 아무도 안 돌아오고 있고요. 근데 일단 너무 가까이 와서 보다 보니까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러니까 예후가 원래 성격이 그랬던 것 같죠. 이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왜 우리도 운전할 때 보면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그 차만 봐도 누군가 봐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긴 얘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같이 다 떠나도요. 제 차가 제일 늦게 도착하거든요. 전 완전 안전주의고 막 완전 모든 신호등에 다 서야 되고 끼는 차 다 끼워줘야 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거도 서로 전장에 많이 나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충 보면 저거 예우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병거 모는 걸로 볼 때 이 사람 성정이 어떻겠구나라고 금방 알겠죠. 미치게 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예언자들의 그 미친 자가하고는 장르가 다른 부분이죠. 제가 예능이 좀 되는 사람이면 어떻게 몰았는지 막 여기서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예능형이 아니라 못하게 되는 게 안타까운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자,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제가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지 그래도 사실 20분보다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 낭낭님들 보시는 시간도 그렇고 편집자도 또 너무 길어지면 또 하늘 분량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우리 일단 이 긴박함에서 보낸 사람들은 안 돌아오고 이제 가까이 오는 사람이 예후라는데 예후면 내 부하장수이고 그리고 나한테 굉장히 충성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왜 저렇게 급하게 달려오지? 무슨 일이지? 나에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막 펼쳐지고 난 다음에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이제 그 아래까지 나오는 건데 그 얘기를 제가 반드시 다음 시간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